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네. 너무 좀 다들 이제 날카로우세요. 그러게요. 날카로우세요. 참. 오버하십시오. 근데 또 이게 네. 참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집에 있으면 그럼 정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네. 근데 그나마 이런 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좀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편들어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한편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또 덕분에 반대편에서 이제 너무 이제 날카롭게 하지 마시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가서 얘기할 곳은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여러분 그냥 좀 조금만 부드러워지자고요. 조금만 부드럽게 우리 같이 얘기하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오늘 뭐 장이 오늘만 안 좋았던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또, 네. 어제 미국은 반등했는데 우리는 또 여기서 밀리니까 그게 더 좀 화가 맞아요. 나는 거죠. 그렇기는 하죠. 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댓글 잘 안 보고 있어요. 무서워서 못 보겠어.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잠깐 봤는데 팔뚝을 보여달라는 팔뚝. 네,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뉴스 하나씩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첫 번째 뉴스 부동산 이야기예요, 사실. 네. 부동산 이야기인데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평촌 그리고 3번 여기서 기준 용적률이랑 얼마큼의 이제 더 추가적인 공급량을 할지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때도 그렇고 일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그 관심을 가지는 곳은 역시나 분당이죠. 그렇죠. 네, 분당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이번에 뭐 선도지구 때도 그랬고요. 항상 이제 추가 공급을 할 때 가장 많은 그런 이제 가구 수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네.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기준 용적률이 이제 315%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총 5만 9천 가구가 네. 추가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분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용적률이 한 184 정도 된다고 해요. 184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315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아파트와 그리고 이제 빌라라든지 단독주택 여기 용적률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기존 용적률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6%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빌라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5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후 내내 부동산 커뮤니티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된 곳에서는 이 이야기가 가장 핫했습니다. 혹시 이게 그러면은 기대했던 것보다 용적률이 좋게 나온 겁니까? 네. 아니면 좀 나쁘게 나온 겁니까?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엄청 좋게 나온 네. 겁니까? 사실 이제 분당 지역 사람들도 기대했던 바는 300%만 조금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사실은 기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용적률 자체도 조금 높았고요. 또 용적률을 많이 높게 가져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그렇죠. 게 네. 뭐냐면은 기부 체납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근데 분당 쪽 같은 경우에는 기부 체납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아예 용적률을 조금 낮추면서 사업성을 포기라기보다 사업성을 조금 더 가져가고 그리고 조금 더 쾌적한 단지를 만드는 거에 좀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분당에서 그 성남시에서 네. 이제 기준 용적률을 315%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6%로 이제 해주면서 조금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좋아졌냐면은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기준 용적률은 이제 이 기준 용적률만 맞췄을 경우에는 기부 체납을 10%만 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순간 네. 예를 들어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면은 326%를 초과하는 순간 네. 그때부터 기부 체납률이 41%까지 올라가요. 그럼 325% 맞추면 딱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금 최대 용적률이 450%까지가 있는데 네. 326에서 400까지는 이제 41%를 하고요. 네. 또 400을 초과해서 401부터 네. 450까지는 50%의 그러면은 이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짓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부 체납해야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땅. 기존에 있는 땅에? 그렇죠. 용적률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한참 선도지구 나왔을 때 이거를 용적률 500%까지 올려주고 네. 사업성을 완전히 키워서 높이 올리고 59층까지 올려버리고 네. 그리고 아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50% 떼주면 좋지 않냐 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들어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최근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죠.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음. 이제 이게 35층인가요? 넘어가면은 네. 그때부터 이 35층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건축비가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더 높아지는 게 49층인데 네. 49층까지 넘어서 그때 뭐 59층, 65층이 되게 되면은 한 30층 지을 때보다 네. 그 건축비가 한 4배에서 5배 높아진대요. 아, 그래요? 네. 아니 30몇 층에서 50층까지는 뭐 우리 한 40%? 네. 아, 아니죠. 40%? 그러니까 쉽게 거의 한 생각해서 50% 높아지는 건데 네. 건축비는 4배가 더 든다고요? 그렇죠. 오. 이게 뭐냐면은 건축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H빔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많이 넣어야 되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소방 대피 시설도 넣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추세는 초고층을 짓지 말고 네. 적당한 고층을 지어서 약간 쾌적하면서 그리고 이것도 모든 아파트 층을 다 초고층을 짓는 게 아니라 네. 한두 개 동만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처럼만 짓고 나머지 동은 조금 낮게 가져가면서 평균 용적률을 낮추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복잡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어.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분당 쪽에서는 앞서 발표했었던 이제 부천의 중동이라든지 이제 안양의 평촌 그리고 군포 3분 신도시를 많이 봤던 게 여기서는 이제 중동은 기준 용적률이 350%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촌과 3분이 330%였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4천 가구, 1만 6천 가구, 1만 8천 가구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뭐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5만 9천 가구 네. 굉장히 많은 가구가 지금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한번 뭐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개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시면은 네. 좀 띄워주십시오. 역세권별로 도시 기능을 조금 배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탑역 쪽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야탑 R&D밸리랑 연계를 해서 약간은 좀 상업성을 조금 더 많이 키울 수 있게 했고요. 네. 판교역에서 성남역 그리고 임해역까지는 수도권 환승 거점 육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GTX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월판선이라고 불렀었던 그 이제 경강선 이것도 지금 새롭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서현역에서 순회역까지는 상권 및 산업 기반의 분당 중심 거점이 되겠다. 서현역에서 순회역 여기는 사실 지금 학원가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이곳에 보면 학원이 많으면은 네. 주변에 먹을 게 많습니다. 아, 먹을 게 많으면은 상권이 발달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 여기 좀 많이 중심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고요. 미금에서 오리역까지는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및 자족 기능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재건축 이야기를 할 때 네. 아파트를 많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아파트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빌라나 단독주택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하기 좋겠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 정도의 지금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네. 여기서 320%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그렇게 조금 떨어지겠죠. 높지는- 네. 근데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100% 미만의 지금 대부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250%까지 올릴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괜찮은 수익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당 지역에서도 보면은 고급 빌라 단지를 이제는 조금 조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공공 기여율이 어떤 건지 조금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표 하나 좀 우리 띄워주세요.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 어려운 거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종전 용적률부터 기존 용적률이라고 빨간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326% 미만까지로 짓게 되면은 공공기여라고 하는 게 이제 기부 체납이에요. 네네. 기부 체납 10%만 하면 되고 기준 용적률까지네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400%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41% 이상이 되면은 50% 내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를 그러면 하면은 뭐가 좋냐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집값 안정화에 사실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사실상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좀 괜찮은 지역에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수요가 많이 분산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집값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조금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가 지금 이제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2027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2030년도부터는 입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게 되면 좋은 게 인센티브들이 많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같이 이렇게 보면은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적으로 조금은 재생을 도시 재생 사업이죠. 이거를 진행을 하는 게 이번에 노후 사업이죠. 재정비 사업인데 이거를 같이 진행을 하면은 조금은 이제 쾌적하고 빠른 도시를 네. 빠르게 쾌적한 도시를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부동산 쪽을 취재를 하다가 사실 이거보다도 조금 더 쇼킹했던 소식이 네. 쇼킹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국평이라고 하면은 네. 국민평수라고 해서 한 33평, 34평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 지역에서 예전에 뭐 평균 10억이었다, 15억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최근에는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 20억, 30억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아파트에서 뭐 60억 거래가 떴습니다. 60억이요? 이게 평당 2억이네요. 평당 거의 2억이죠. 사실 이게 소문으로 돌았었어요. 한 달 정도 전부터 소문으로 돌았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한 49억 정도의 실거래가 찍혔고요. 네. 그리고 나서 55억에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에이 설마라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60억 거래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아이고. 사실 뭐 안 믿었어요. 네.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기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실거래로 뜨면서 이게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또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빨리 조금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파트들은 우리가 사실 접근하기 힘든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만 보면서 그냥 가슴 아파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많아지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일기 신도시 이번에 재건축 재생 사업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 분산되면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요즘에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은 참 네. 살떨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정말 사실. 살떨립니다. 네. 이러다가 정말 계속 그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수도권에서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네. 또 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 오늘 아침 라이브를 진행할 때 계속 그 많은 분들이 아니 하원에 그 생물보험법 통과됐어요. 왜 이런 거 뉴스 안 하세요? 아니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또 그쵸.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네. 자, 근데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방송하는 그 시간쯤에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 안에 생물보안법이 결국은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에 하원에서 찬성 306표, 반대 81표,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하는 의견이 없을 정도로 네. 압도적인 표차로 찬성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 알려진 바대로 BGI,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그 다음에 MGI, 그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텍 이런 5개의 중국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 여기에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거래를 못하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뭐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상원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실제 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거 뭐 일정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올해 안에는 이 법제화가 마무리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기업들이 많이 이미 거론이 되고 있었죠.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뭐 ST팜, 거기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뉴스였기 때문에 네. 제약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장중에 100만 원을 터치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게 100만 원 좀 오랜만에 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오랜만에 보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반사 이익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한국 바이오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 CDMO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 제가 출처 표시를 못했군요. 이거 한국 바이오 협회 자료입니다. 네.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가 12%, 캐털런트가 미국 기업이죠. 미국 CDMO 기업이 10%.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CDMO 기업은 스위스 론자인데요. 네. 론자가 25%, 베링거 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후지필름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 기업인데 이것도 한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 물량이 결국은 캐털런트, 론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후지필름 뭐 이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생물보안법이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 추진될 거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 이것도 바이오협회의 자료입니다. 제가 출처 표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이오협회 자료인데 2023년 4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보니까 일단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걸 누구나, 그러니까 아직 통과 안 됐죠. 추진될 걸 누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27.5%를 기록했다. 네. 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 추진되는 걸 알면서도 미국에서 계속 우시바이오로직스에게 물량을 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른 국가에게 좀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과연 어떤 기업이 이 물량을 들고 가게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유예 기간은 2032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공급망 재편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뭐 1년짜리 호재, 뭐 6개월짜리 호재 이런 게 아니고 그쵸.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었냐면 이 CDMO라고 하는 것의 업황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이게 그 주문하는 업체가 CDMO 기업에게 내 약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레시피를 주는데 네. 우리는 이걸 기술 수출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기술 수출을 해도, 그러니까 레시피를 줘도 똑같이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워낙 그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레시피를 준다고 하더라도 같은 그 원하는 제품이 나오질 않아서 네. 이런 특히 이제 CDMO 기업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라는 네.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이 새롭게 CDMO 기업을 선정할 때는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우리가 그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뭐 트랙 레코드가 많다, 트랙 네. 레코드가 길다라고 네. 표현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우시의 물량이 어디 쪽으로 갈지는 트랙 레코드에 따라서 아마 많이 희비가 엇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편법을 쓰면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5개 중국 기업의 이름을 명시했잖아요. 그쵸. 사실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습니다. 네. 대체로 뭐 우리가 국적도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 지난번에 배터리 소재 때도 우리가 보면은 그 FEOC라고 해서 해외 우려 집단. 그렇죠. 해외 우려 집단 이렇게 뭉뚱그려서 일부러 이제 네. 법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어떤 편법을 쓰던 간에 우리가 원하는 쪽을 좀 배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쪽을 또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네. 뭉뚱그려서 FEOC, 그러니까 해외 우려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5개 기업의 명칭을 넣어놨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기업이 본사를 미국 보스턴으로 이전을 해서 이름만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또 못 막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건 아니면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건 결국은 바이오 그 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분리하려는 노력은 분명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바이오 이야기 참 이주호 기자가 잘 알아요. 역시. 잘 네. 잘 아시죠? 자.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오늘 뭐 새벽부터 계속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이제 아이폰 16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오전에도 제가 이제 뉴스 3 때도 잠깐 전달을 드리긴 했었는데, 아이폰 16과 이제 아이폰 16 프로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거는 네. 과연 얼마인가? 아, 가격. 네, 그리고 한국에는 언제 나오냐? 네. 이거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쓸 수 있나요? 요 세 개가 사실은 이번에 제일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격 동결입니다. 어. 가격은 기존이랑 동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가격도 동결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아까 그 얘기했었잖아요. 좋아요. 미국에서 발매 가격, 네. 출시 가격은 동결된 거 알겠어요. 네.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은 거의 1,400원대였었고 네. 올해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은 거의 1,300원대면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러면 사실 미국 현지의 가격이 동결됐으면 달러 원 환율을 감안한 우리나라 가격은 조금 내리는 게 동결 아닙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 저희 아까 그 얘기 네. 같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글로벌 정책적으로 네. 미국도 동결, 한국도 동결 이렇게 동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좋은 소식은 가격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네. 가격은 동결된 가격 같은 경우는 16이 이제 799달러, 네. 이제 16 플러스가 899달러, 이제 16 프로가 999달러, 프로 맥스가 1199달러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휴대폰들이 이제 아이폰 16이고요. 기존이랑 달라진 점은 이제 카메라가 기존에는 원래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일렬로 직선으로 이번에 배열이 됐고 밑에 있는 모델이 이제 16 프로입니다.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3개의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카메라가 커졌죠. 그러네요. 네, 카메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얼마큼 커질지 저도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메라 성능도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4,800만 화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발매 국가. 1차 발매 국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플 사랑이 생각보다 좀 깊잖아요. 그런데 1차 발매 국가에서 항상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차 발매 국가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1차 발매 국가라고 한다면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영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총 58개국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1차 발매국에 포함이 된 거는 2009년 이후 처음이라요. 와. 2009년 때라고 하면은 아이폰 아마 4가 나왔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차 발매 국가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살 수 있느냐? 13일부터 이제 사전 계약에 들어가고요. 네. 20일부터는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이제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이들 오늘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제일 큰 기능은 사실은 이제 카메라 기능과 네. 그리고 이제 AP죠, AP. 기존에 사실 애플은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AP의 차별화를 뒀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왜냐하면은 비싼 모델을 쓰는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AP를 똑같이 A18, 아. A18 칩셋을 넣으면서 이제 같은 선상에 비슷한 성능을 가지게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일반 모델에는 A18이 들어가게 됐고 프로 모델에는 A18 프로라고 하는 칩셋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18 프로 칩셋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저전력에 좀 더 고성능을 냅니다. 네. 그런데 왜 똑같이 했느냐? 중요한 거는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입니다. 이제 애플이 지금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자체적인 AI 기능을 넣기로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2달 전이었나요? 그때 WWDC에서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 시리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조금은 실망감을 주긴 했었는데 어쨌든 두 모델 다 일반 모델이든 프로 모델이든 내년부터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자체적인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클라우드 AI를 다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기대했던 거는 그러면 우리도 언제쯤 쓸 수 있냐. 네. 쉽게 말하면 한국어 알아듣는 시리는 언제쯤 나오나요였는데 나오지 않을까요? 애플이 실망을 줬어요. 왜요? 영어는 내년부터 씁니다. 네. 영어도 내년부터 하고 뭐 다른 나라 국가들 언어들도 많이 내년부터 하는데 한국어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점을 오늘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신 쪽에서라든지 국내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최소한 2026년이 되어야지 네.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어를 알아듣고 한국어를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아이폰 16이 아니라 아이폰 한 17, 18 정도가 네.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이제 여기 그 다시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그 카메라 옆에 있는 게 전원 버튼입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이거요? 밑에, 예, 전원 버튼 밑에 보면은 뭔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어. 기존에 없던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그러네요. 거냐면 터치 형식의 버튼인데 이게 바로 카메라 액션 버튼입니다.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터치 버튼이 이번에 추가가 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쓰려면은 터치를 해서 들어가서 네. 뭔가 눌러서 카메라를 작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제는 밖에서도 손쉽게 카메라를 작동시킬 수 있고 저 버튼을 통해서 줌인 줌아웃도 할 수 있고요. 네. 찍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애플의 항상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혁신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을 이제는 어디서 가져가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원래 근데, 인텔리전스에서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이미 네. 6월에 WWDC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시기상조겠구나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쵸. 어제 사실 뭐 실망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들 인텔리전스는 원래 이 정도였잖아. 원래 시기상조인 거 알고 있었잖아. 근데 저는 좀 약간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들었던 네. 게 워낙 루머가 많았어요. 16에서 인텔리전스가 적용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도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의 쉽게 말하면 시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말하면 다운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그러니까요. WWDC 수준으로 보면은 구현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나오면은 제일 긴장하는 것은 당연히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가격을 반값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요? S24의 이제 공시 지원 가격을 이제 기존보다 2배로 올리면서 가격이 반값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신제품이 좀 있으면 나올 거잖아. 네. 한 2주 있으면 나오는데 여기에 앞서서 이제 기존 이제 구형은 아니지만 네. 경쟁 모델 대비 먼저 나왔던 모델에 대해서 구형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공시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KT랑 SKT 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KT부터 말씀드릴게요. KT 같은 경우에는 전환 지원금을 최대 58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많이 지원해주죠. 그리고 잠시만요. SKT 같은 경우에는 53만 원을 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네.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환지원금이라든지 공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공시지원금 또 따로 있네요. 죄송합니다. SKT가 공시지원금은 53만 원, KT가 50만 원, KT는 전환지원금은 58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러면 이제 58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이러면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뭐 기다렸다가 비싼 거 살까? 아니면 지금 사서 좀 저렴하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살까? 네.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 거네요. 뭐 전문가들 오늘 이야기할 때는 AI 먼저 쓰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갤럭시를 가는 게 맞다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지금 이미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하나 경쟁 상대인 화웨이가 네. 2번 접는 트리플 폴드. 네. 오늘 출시.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지금 애플 한 대 맞고 또 이제 화웨이한테도 또 한 대를 맞게 되는 약간 샌드위치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뭐 해운 동맹이 재편됐습니다. 덕분에 HMM은 한 고비를 좀 넘겼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다 아실 텐데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좀 옛날 이야기 하듯이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냥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함께 보시면은 원래 지금 운영되고 있었던 이 해운 동맹은 총 3개였습니다. 그래서 2M 그리고 오션 얼라이언스, D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머스크 MSC가 2M, 그러니까 M 두 개니까 이렇게 둘이 해운 동맹을 맺었었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HMM은 사실 이 D-얼라이언스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팡로이드, 양밍, 원 이렇게 해서 D-얼라이언스에 우리 HMM이 포함돼서 그 컨테이너 수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올 연말에, 올 연초에 갑자기 좀 뉴스가 하나가 터집니다. 뭐냐면 이 D-얼라이언스에 있었던 요 하팡로이드 있잖아요. 네. 하팡로이드의 그 선박 점유율을 보면요, 이게 낮지 않습니다. 6.9%,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하팡로이드가 야, 나 D-얼라이언스 이제 탈퇴할래. 나 여기 이제 더 이상 안 있을래. 라고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도상으로 나왔던 게 여기 머스크 있죠, 머스크. 네. 이 머스크가 14.6%인데 하팡로이드가 나 머스크랑 동맹할래. 라고 해갖고 제미나이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갑자기. 네.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없어지진 않아요. 이제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쵸. 내년 초부터 이제 이렇게 동맹을 우리는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건데 어쨌든 하팡로이드가 확 나와버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한번 보시죠. 원 6.3%, HMM 2.8%, 양밍 2.5% 해갖고 D-얼라이언스의 존재 자체가 11.6%로 예. 되게 줄어듭니다.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운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버스 노선처럼 노선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배가 쭉 뭐 12일 한 노선이면 12척의 배가 쭉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해운업은 무조건 커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렇죠. 적으면 적을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처럼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11%의 선박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동맹과 29%의 선박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동맹은 수익성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하팡로이드가 싹 빠져버린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약간 야 HMM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고민을 좀 업계에서는 해왔었는데 네.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이 하팡로이드가 빠진 D-얼라이언스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로 이름을 바꾸고 위에 있는 MSC와 함께 협약을 맺기로 했다.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MSC 19.8%, 그다음에 D-얼라이언스는 과거 전 D-얼라이언스죠. D-얼라이언스 11.6%에서 대략 30% 정도의 이 선박 점유율을 전 세계에서 갖게 되니까 요거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보통 동맹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라는 이 동맹, 요거는 제가 프리미어라는 이름이 정해지기 전 자료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D라고 써 있지만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라고 이름이 다시 지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플러스 MSC라고 협력 관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선복 점유율이 30%를 넘게 되면 그 반독점 당국에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네. 협력 관계라고 칭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머스크와 MSC가 2M이었다가 네. 이걸 해체하기로 마음 먹은 것도 사실 이 반독점 워낙 때문이죠. 반독점 그 선복 점유율이 30%를 넘기 때문이었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반독점을 피하기 위해서 좀 해체한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결국 이제 그 MSC 그다음에 HMM, 원, 양밍 이런 그 해운사들이 합쳐지게 돼서 기존의 26개에서 30개로 서비스 항로가 늘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HMM을 비롯한 그 세계사는 기존의 유럽 항로의 대부분을 좀 하팡로이드에 의존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사실 MSC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고 미주 노선의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게 HMM이었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보완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플러스 MSC가 내년부터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윈 전략을 가져가게 된 건데 사실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팡로이드가 나간다고 하니까 네. 다시 표 한번 보여주세요. 하팡로이드가 나간다고 하니까 선복 점유율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되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게 특히 해운업계는 동맹이 어제 적이 오늘의 동료고 네.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해운업계입니다. 그냥 구조 개편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해운업계인데
여기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하나의 동맹 기업이 빠져나가는 순간 상당히 위태롭구나. 그렇죠. 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HMM도 스스로 경쟁력 높은 항로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매각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물론 섣불리 매각을 뭐 아무에게나 팔았으면 된다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어찌됐건 매각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동시에 발표를 했던 게 2030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총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컨테이너를 130척을 늘리고 네. 그다음에 벌크선을 36척을 늘리고 이런 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발표한 게 보니까 기업 하나 빠지니 큰일 나더라.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빠진 기업이 그 사실 대장격이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디얼라이언스 쪽에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까 그 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재밌어요 보면은 00년도, 15년도, 17년도가 다 멤버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냥 다 이렇게 다릅니다. 바뀌는 게 원래 회원이죠. 네. 현대상선이 사실 지금 HMM이잖아요. 그때 뉴월드였다가 이제 또 옆에 가서 보면은 네. G6로 갔다가 또 그쵸. 디얼라이언스 갔다가 이렇게 되고 우리 이제 뭐 추억의 이름이 돼버렸지만 한진해운 같은 한진해운, 경우는 네. 유나이티드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사라지게 돼버렸었죠. 참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게 확 와닿았어요. 어제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고 영원한 동료는 없다. 네. 해운은 원래 그런 산업이니까.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근데 주가는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취재를 해보니까 요즘에 해상 운임료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해상 물동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해운 업체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주가는 왜 이럴까를 그 업계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면 어쩌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관세로 인해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지금 미리 물량 넣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물량을 올해 앞당겨서 놓은 게 굉장히 많아서 해상 운임 상승하고 있고 물동량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만약에 그 관세가 적용이 됐을 때에는 물동량 피크아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해운업에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실적 엄청 좋은데도 주가는 안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봉을 이제 안 들어가도 나중에 만약에 네. 희망봉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 희망봉을 안 돌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운임은 해운사가 짊어져야 되는 비용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인건비라든지 네. 연료비라든지 네. 물론 그런 걸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웨즈 운하를 지나가는 비용만큼 된다고는 하지만 네네. 어쨌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빨리빨리 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